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너무나 재미있고 또 섬뜩하게 읽었던 책 한 권을 추천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책 중에 한 권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출간됐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출간 소식을 보자마자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샀던 책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아주 신나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바로 강하길 작가의 치유의 빛입니다. 출판사는 은행나무이고요. 이 책 예약 판매 시작하자마자 누구보다도 빨리 주문을 했었는데요. 하필 배송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스24에서 어떤 이슈가 일어나는 바람에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던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던 책이고요. 예정일보다 한참 지나서야 배송을 받았고, 그래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허겁지겁 읽었는데요. 다 읽자마자 이 책은 무조건 리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준비를 얼른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그간 단편이나 중편은 꾸준히 발표를 해오셨지만 장편 소설은 데브로텔의 유령 이후로 지금 4년 만인데요. 제가 4년 전에 데브로텔의 유령도 너무나 재미있게 읽어서 리뷰를 했던 적이 있죠. 그때 비로소 고딕소설의 매력을 제대로 알게 돼서 그 이후로 읽는 고딕소설은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2의 데브로텔의 유령을 찾는 여정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언젠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한국형 여성 고딕소설로 돌아오셨습니다. 우선 간단한 줄거리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소설의 주인공은 박지수라는 이름의 30대 중후반 정도 된 여성입니다. 소설은 지수가 15살이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원래 작고 마른 아이였던 지수는 어느 날부터 엄청난 식욕에 시달리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급속도로 살이 찌고 키가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자신들의 딸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정도로. 한편 어렸을 적 지수가 살았던 안진이라는 소도시, 특히 영직동이라는 구역은 조치련 교회라는 수상쩍은 교회의 신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조치련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의 샘물을 받아 마셨고요. 조치련의 허락을 받아야만 병원에 갈 수 있었고, 그마저도 같은 신도가 운영하는 민덕병원에만 가야 했던 지수와 지수의 부모는 조치련 교회 신도는 아니었지만 지수는 영직동과 안진,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갑갑하게 여기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렇게 16살이 되었을 즈음 같은 반의 해리아라는 아이가 지수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이 해리아라는 아이는 전교 1등인데다가 학생들도 교사들도 모두가 좋아하고 또 항상 바라봤던 아이이고요. 지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의 어떤 무언가를 느끼게 했던 아이입니다. 지수 역시 그런 해리아를 동경하면서 멀리서 그저 바라보곤 했었는데요. 그런 해리아가 드디어 지수에게 먼저 다가온 거예요. 자신의 거대한 몸을 싫어했던 지수와 모두가 동경했던 해리아. 과연 이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까요? 여기까지가 지수의 과거 이야기였고요. 소설은 지수의 과거 회상과 현재가 끊임없이 교차되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30대가 된 현재로 돌아와서 지수는 이제 마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게 아니라 먹는 양을 비정상적으로 줄이고 굶고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고삐가 풀린 듯이 폭식을 했다가 다시 굶고, 이런 극단적인 식습관으로 마른 몸을 유지해 온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날개뼈 아래 극심한 통증도 찾아옵니다. 이 통증은 원인 불명인데다가 어떻게 해도 나아지지 않고요. 이런저런 걸 다 시도해보던 지수는 채수회관이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모든 통증은 기억을 갖고 있다. 최초의 기억을 찾아야 한다. 재생수련은 그 기억을 찾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곳이에요. 지수는 민덕병원 앞으로 찾아온 버스를 타고 산 깊은 곳에 자리한 채수회관으로 향하는데요. 과연 이곳의 정체는 뭘까요? 지수는 왜 갑자기 채수회관이라는 미심쩍은 곳으로 향하게 된 걸까요? 이곳에서 지수는 어떤 최초의 기억을 찾게 될까요? 더 자세한 것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직접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 설명이 다소 길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는 지수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만 들어도 이 소설이 초반부터 굉장히 팽팽하게 조여진 채로 시작을 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치유의 빛이라서 혹시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이 제목만 보고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는 소설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아니고요. 아주 지독한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지독하게 재미도 있는 그런 소설인 거죠. 사실 강하길 작가님의 소설들을 그간 읽으면서 지긋지긋한 감정, 이것을 참 잘 다루는 작가님이시다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 대상은 소설마다 조금씩 달라질 텐데 어떤 대상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벗어나고 싶고 잊고 싶고, 그런데 동시에 너무 얽혀 있어서 어떻게 해도 온전히 벗어나거나 잊을 수 없고,
때로는 애정과 뒤섞여서 애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지긋지긋한 감정. 이 책도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하길 작가님의 작품들은 한국형 여성 고딕소설로 유명하죠. 고딕소설 하면은 제가 영상에서 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주로 떠올리게 되는 것들이 오래된 성, 유령 같은 초자연적이고 오싹한 존재들, 어두운 밤, 히스테리, 가녀리고 창백한 여성 인물들, 그리고 배경이 되는 것은 17세기, 18세기 혹은 19세기 유럽 혹은 영미권 이런 곳들이고, 이런 특징과 요소들을 생각한다면 한국 현대 젊은 작가의 소설과 고딕 장르의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소설에 오래된 성이나 박쥐, 유령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건 아닌데, 앞서 말한 고딕 소설의 여러 요소들이 현대적으로 변주돼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이질감 없이 적용될 수 있게 들어가 있고요. 특히 전통적인 고딕 소설에 오래된 성이나 대저택에 갇힌 여성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 지수도 어떻게 보면은 어딘가에 2중, 3중으로 갇혀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지수가 갇혀있는 3가지 공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3가지를 꼽아봤고요. 이야기가 전개되는 순서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수 자신의 몸입니다. 인간의 몸을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지수는 이 공간 안에 평생토록 갇혀있는 인물인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기도 하죠. 자신의 몸을 벗어나서는 살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 특히 지수의 몸은 더더욱 갇혔다라는 느낌이 드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소설 안에서 묘사가 됩니다. 어렸을 때는 우선 갑자기 거대해졌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시선을 끄는 자신의 몸이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언제나 마른 몸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온갖 약을 복용합니다. 몸에 정체불명의 통증이 찾아왔을 때는 그 통증이 워낙 극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기도 했고요. 결국 지수는 평생토록 자신의 몸이라는 구체적인 부피와 질량을 가진 이 존재를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이 몸 안에 든 지수의 정신, 지수의 내면은 자연스레 자신의 몸이 너무나 갑갑하다, 벗어나고 싶다 라고 느꼈을 거예요. 더 예쁘고 멋진 몸, 마른 몸, 완벽하게 건강한 몸을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은 사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생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현재의 몸은 통제와 탈출의 대상이 되고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치 잘못된 공간 안에 내가 갇혀있는 느낌,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 불안, 그리고 실제로 지수가 온갖 약을 먹으면서 보게 되는 환각 같은 것들이, 비록 이 소설이 이제 유령이 나오는 그런 작품은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섬뜩하고 기이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수의 내면 역시 굉장히 예민해지고 때로는 분열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혼란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몸이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갇힌 공간의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주인공 지수의 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갇힌 공간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는 중학생 때 갑자기 키가 크고 살이 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눈에 띄는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지수가 자신의 몸을 과도하게 통제하게 된 것도 이런 타인의 시선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딸이 갑자기 살이 찐 것을 두고 부모는 애가 듣는 앞에서 혹시 당신 집안에 덩치 큰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서로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대놓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이런 시선과 말이 지수에게 상처가 되었음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특히 먹는 것을 빼지 말고 복스럽게 먹기는 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건강하긴 해야 하지만 마른 몸은 유지해야 되는, 어렸을 때부터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온갖 시선과 편견, 압박을 지수는 내면화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타인의 시선은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분명 한 개인의 행동을 억압하고 가둬버리는 아주 강력한 체제, 감옥과 같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지수는 자신의 몸이 시선을 끄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중3 때 해리아가 비로소 자신을 알아보고 말을 걸어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수 역시 항상 늘 집요하게 해리아를 바라보고 있죠. 해리아를 향한 지수의 시선은 동경과 사랑, 소유욕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긋지긋한 애증이 발현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시선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시선이었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시선은 모순된 욕망과 사랑, 질투로 똘똘 뭉친 인간이라는 이 가증스러운 존재와 그들이 맺는 관계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시선인데요. 지수의 시선은 지수 스스로를 올가매고 해리아를 올가매고 그 관계를 바라보는 독자까지 올가맵니다. 저는 이들의 얽히고 얽히는 관계를 이 소설이 너무나 탁월하고 또 집요하게 그려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사랑 이야기 중에서도 정말 망한 사랑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구나. 아주 극단으로 치닫는 이야기를 읽을 때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지만 도파민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망한 사랑, 그것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욕망이 덕지덕지 붙어서 아주 제대로 망해버린 사랑 이야기에서 날것의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독하고 낯뜨거우면서 짜릿한 경험을 소설 아니면 어디서 해보겠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지수와 해리아의 관계를 통해 보자면 우리들의 시선이라는 것은 때로 스스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어버린,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제 자신과 상대를 한 방 안에 가둬버리는 감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갇힌 공간은 채수회관이라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일단 그 외관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깊은 산 속에 있고 고풍스러운 벽돌 건물에 뾰족한 지붕도 있고 오차 없이 똑같은 간격으로 늘어선 창문들도 있고, 그리고 자연치유, 재생수련을 위해서 최초의 기억을 찾아야 한다는 이곳의 강령도 그렇고, 벗과 시모, 지기와 지우라는 낯선 명칭의 관리자와 운영자들도 그렇고 정말 수상한 곳이에요.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원인불명의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온갖 병원과 기관에서 별의별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서 정말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에 보면 사는 것처럼 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통증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저 남들 사는 것처럼 내 삶을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지수는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채수회관은 나의 절박함을 이렇게 움켜쥐는 곳이구나 라고.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지수 자신의 몸 이야기와도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지수는 자신의 몸을 감옥처럼 느낀다고 했잖아요. 지긋지긋해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저 건강하고 사람답게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간절한 겁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삶을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통증에 대한 강박이나 공포에서 벗어나서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보통의 일상인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보통의 일상조차 주어지지 않는가? 라는 슬픔도 배어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만큼 자신의 몸과 삶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의지이기도 하겠죠. 채수회관은 바로 그 바람을 알고 있는 곳이고 또 그 의지를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도 단지 사이비스러운 사기꾼 집단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곳입니다. 이 채수회관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독자마다 다 다른 해석을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단정지어서 제 생각을 말하진 않을 텐데, 왜냐하면 저조차도 이 채수회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라는 것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았고 또 다 말해버리면 스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수회관은 지수에게 마지막 희망이면서 동시에 신뢰할 수 없는 공간이었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었고, 그리고 소설이 전개될수록 지수의 과거와 더 끈적하게 얽혀 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지수의 몸, 지수의 시선, 그리고 지수의 과거와 기억, 이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소설을 읽으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수만큼은 아니어도 성인이 되고 나서 제 몸, 특히 어딘가 아플 때, 그리고 먹는 것과 관련해서 심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 몸이 저를 가두는 아주 좁은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이러다 내 몸이 터져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많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과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채수회관이라는 공간도 되게 양가적인 감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정말 짜릿한 소설이었고 진짜 이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과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인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 책에 코를 박고 읽었던 그런 독서였습니다. 진짜 이번 여름에 더위를 잊고 싶을 때 읽기에 딱 어울리는 그런 섬뜩하고 짜릿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고딕소설을 좋아하고 또 오싹하고 기이한 소설, 광기, 팽팽한 긴장감, 롤러코스터를 타듯 극단으로 치닫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독자로서 강하길 작가님의 소설들은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고 또 재미있게 읽는 만큼 내 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작가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써주시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고요. 진짜 이 책에 뒤에 써있는 것처럼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책은 힐링 소설이 아닙니다. 아주 지독한 소설. 망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